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합창제약학과 박정우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소개했던 대로 오늘은 석회성 권염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화면을 보고 직접 설명할 건데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회성 권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석회성 권염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아이고 석회 시간 지나면 그냥 사라지니까 가끔 병원에 갔는데 별 문제 없다고 그냥 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한 몇 년 지나면 사라지니까 그냥 참아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보시면 이 석회 이렇게 커다란 계란만한 석회가 있는데요. 한 1.5cm 정도 되는데요. 석회성 건염이 몸에서 저절로 사라지는데 필요한 시간은 평균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년을 기다려 나는 지금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거 저절로 없어지니까 참아라. 이런 접근은 굉장히 환자분들에게 답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석회성 건염을 꼭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 치료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 석회는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건 힘줄이 석회 전 단계, 그리고 석회가 생성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흡수되고 석회 후 단계를 이렇게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게 평균 15년이 걸려요. 게다가 이 단계가 그냥 단순히 뭐 사라졌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가장 아픈 단계가 보면 처음에는 솜사탕, 치약, 분필, 단단한 순으로 이렇게 점점 단단해지는데요. 처음에 솜사탕 형태로 석회가 생기기 시작할 때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환자분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아픈 단계가 되면 이걸 치약이라고 하는데 이 치약 단계가 되면 막 이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엄청 부글부글 끓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프게 되죠.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면 탈수가 일어나면서 점점 분필, 그 다음 단단한 돌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데 보면 여기 보이시지만 오히려 나중에 단단해져 버리면 다시 통증이 없어지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 아팠다가 냅뒀더니 저절로 나는 이제 안 아팠어요. 안 아파요. 다 나은 것 같아. 이런 경우 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화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석회는 처음에는 안 아프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치약 단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많이 아프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거나 분필 단계, 단단한 돌 단계가 되면서 단단해지면서 오히려 덜 아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HYJ님께서 전 요즘 충격파 치료 중입니다. 계속 통증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충격파 치료만으로는 그 석회성 건염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아거티님은 원장님 저는 척추랑 갈비뼈 등 뼈가 석회화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은 강직성 척추염이나 이런 쪽 병이 아닐까 싶어요. 단순 석회성 건염이 아니라. 네, 그리고 달짜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계속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약 단계일 때 제일 아프고요. 이렇게 몸 안에서 부글부글 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네, 딸기80님도 안녕하시죠?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 이제 어머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마트 같은 데서 누구랑 살짝 부딪혔어요, 어깨를. 근데 갑자기 천정이 무너내리는 것만큼 그런 큰 통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 그 외상이라고 보기 힘든 정도의 충격에도 굉장히 아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석회가 건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엄청난 통증,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고 응급실에 갈 정도의 그런 통증이 생겨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원장님, 저는 크게 다친 적도 없고 이전에도 어깨가 안 아팠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아플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외상이 없었으면 대부분 가지고 있던 석회가 염증성 반응이 이러면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석회 생성의 이론의 석회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제 상반된 이론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옛날에는 석회가 왜 생긴다 그랬냐면 어떤 분이 어떤 이론을 댔냐면 그냥 석회가 많이 생기는 체질이 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 이후 해보니까 손상이 당했던, 미세 손상을 당했던 곳에 혈관이 가지 않으면서 무혈관성 괴사, 그러니까 혈액이 잘 가지 않으면서 괴사가 일어나서 석회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즉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석회가 생긴다는 이론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석회가 많이 몸에 생기는 체질이 따로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비율로 봤을 때는 미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석회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그래프로 보여드릴 겁니다. 또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미치리님 같은 경우에 전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 무리한 일 이후에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잠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파요. 또 마음만 전지현님은 우연히 어깨 초음파인데 우측 어깨에 석회가 있다고 하면 통증은 없어요. 그런 대로 치료받아야 되면. 네, 무증상 석회는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만으로는 석회성 건염 치료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게 무슨 논문이냐면요. Journal of the Shoulder and Elbow Surgery라고 2015년에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없는 그냥 환자들을 1219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임상 시험으로 해서 방사선 분석을 했는데요. 그냥 어깨가 한마디로 안 아픈 사람들을 저희가 엑스를 찍어 보니까요. 석회가 있는 경우가 7.8%나 되더랍니다. 그리고 어깨가 나는 아프다. 아무튼 이 견봉 아래 어깨가 아프다는 사람을 엑스를 찍어보고 검사를 해보니까 42.5%가 석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곱셈을 해보면 이게 한 5배 많거든요. 이만큼 무증상이 있는 사람보다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 어깨 석회가 있을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 그리고 견봉하 통증, 그러니까 어깨에 통증이 있음과 동시에 1.5cm 이상의 큰 석회를 가지길 수 있는 경우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보시다시피 4에서 60대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4에서 60대 여성의 경우에 회전근개 부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깨 근육에 가장 많은 빈도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누가 질문하셨는데 석회성 근육은 증상이 없는 경우는 즉각적인 치료도 필요하지 않고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정래나 선생님 어깨에 석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없어지기도, 네, 그냥 없어지기도 합니다. 증상이 없고 그냥 없어지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석회성 건염을 치료하는 경우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ESWT라고 하는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석회를 초음파로 보면서 일일이 바늘로 다 깨가지고 흡인해서 꺼내는 니들링, 흡인술이라는 게 있어요. 뭐 단순 주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사는 그냥 놓고 나오는 거고요. 이건 초음파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석회를 다 돌로 깨서 흡인하거나 물을 넣어서 잡아 빼는 그걸 니들링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초음파, 쇠척술, 흡인술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이제 관절경 수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활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과 지금 초음파 니들링, 그 바늘로 하는 시술과 충격파 이 3가지의 기능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게 석회입니다. 보면 이 부위는 어깨 여기 극상건 부위가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크게 석회가 몸에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이 뒤쪽에 이 부위에 있는 이제 석회가 보이는 거고, 요건 이제 앞쪽에 보이는 석회가 되는 건데, 이런 걸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4개의 근육을. 그래서 이런 데 주로 생기는데요. 제일 많은 게 이제 극상건에 생기지만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석회는 그 퇴행성 변화나 그런 부분에 주로 쌓이는 걸로 봐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손상이 만성 염증화되면서 그것이 석회가 차는 것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100%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끔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체외 충격파에 대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체외 충격파는 ESWT라고 하고요. 혹시 신장 결석 같은 거 있으셨던 분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콩팥이나 요로 결석 있는 분들은 ESWL이라 그래가지고 이 석회에 콩팥에 생긴 그 볼을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쇼크웨이브로 깨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ESWT하고 ESWL은 같은 종류의 충격파를 사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ESWL은 그 요로 결석이나 신장 결석 깰 때는 방사선 사진으로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포커싱을 해서 때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콩팥을 때릴 수도 있고 몸 안에 다른 곳을 때리면 너무 아프고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ESWT는요, 여러분 ESWT 받아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갔는데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 보고 정확하게 때리든가요? 아니죠. 그냥 뭐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표시를 안 하고 물리치료사가 그냥 혹은 의사가 그냥 때리잖아요. 그냥 여기 아프세요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돌을 맞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ESWT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요. ESWT는요, 돌을 깨기 위해서 동원된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ESWT가 어깨 석회 깨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 같죠? 아니에요. 처음부터 개념 설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이게 테니스 엘보, 2번도 보면 이건 어깨에 석회 건염,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근막통, 그 다음에 통증 증후군, 이것도 슬개 건염, 이것도 뭐 신스프린터, 이것도 힘줄염입니다. 이것도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이게요, 뼈에 부착하는 근육이 뼈에 가서 부착하는 걸 우리가 힘줄이라 하고요. 뼈하고 뼈 사이를 연결하는 걸 인대라고 하는데, 대부분 힘줄 질환, 그러니까 근육이 뼈에 가서 붙는 이 부위를 우리가 엔세소패시 부착병증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 뼈를 때려서 힘줄하고 부착을 잘 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ESWT지, ESWT는 몸 안에 있는 돌을 깨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ESWT의 적응증인데요. 보면 그 돌을 깨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깨에 석회성 건염, 회전 근개 부분, 건염을 치료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석회를 깨트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원래 돌 깨는 기계였으니까 어깨 돌도 깨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잘못 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ESWT는 이렇게 ESWL처럼 정확하게 조준하지 않는 이상 돌을 깨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정말로 제대로 된 뭐 영업회사 직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 연구원이나 그 상위 분들은 그 충격파 회사의 분들은 이 충격파로 돌 깰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힘듭니다라고 답합니다.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충격파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렇게 포커싱 돼가지고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는 이런 포커스 타입이 있고요. 라디알 타입이라 방사성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에너지가 좀 작아지는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충격파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내부에 있는 이 돌을 바깥에서 모니터링 하거나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보지 않으면서 그냥 감으로 때려가지고 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요. 보통 대부분의 석회는 이쯤에 존재하게 되고요. 포커싱이 전혀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때려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을 정확하게 관역에 딱 겨누고 이렇게 쏴야지 맞죠. 근데 기관총이라 하더라도 겨누지 않고 다다다다다다 쏴버리면 절대 맞지 않거든요. 그 옛날에 베트남 전 때 그 총알 대비 그 사격 명중률을 해봤더니 채 뭐 1%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 제가 권투하는 장면을 넣었는데요. 훅 펀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훅 휘둘리는. 이거는 이 포커싱 타입에 가깝고요. 이 잽 펀치, 작지만 계속 때리는 이런 잽 펀치가 있어요. 근데 이 훅 펀치는 잘 맞질 않아요. 물론 한 방 제대로 맞으면 바로 넘어가죠. 네, 근데 맞지를 않는다니까, 다 피한다니까요. 근데 잽 펀치는 맞아도 당장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 맞다 보면 이게 누적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논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ESWT는 여기가 이제 대결절이라는 부위인데, 어떤 특정 대결절 부위나 최대 압통증, 환자가 내가 여기가 아파요라고 하는 부분을 때려가지고 하는 치료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것에 비해 석회 침전물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거기만 때려야지만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논문에 써 있습니다. 리뷰 논문에.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충격파는 원래 돌 깨는 기계니까 가서 충격파 열심히 하면 그냥 저절로 없어지겠지.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기대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요. 특히 정확한 표시나 정확한 지점에 대한 어떤 특정 없이 그냥 뭐 10번 충격파 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석회성 건염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논문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초음파 유도 니들링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음파 유도 니들링은 뭐냐면 니들이라는 게 주사잖아요. 이게 바늘로 여기를 이렇게 쪼개서 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유도 니들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바늘을 2개 꽂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단지 하나만 꼽습니다. 2개 꼽는 방법은 의사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로도 충분하고 이게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게 제가 초음파 제가 직접 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시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투명한 생리 식염수만 넣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뿜어 나오는 장면이 보이신가요? 네. 이게 안에 몸 안에 들어있던 석회가 지금 이렇게 우유빛깔로 이렇게 밀려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안에 이렇게 챔버라고 공간이 형성돼 가지고요. 센 압력으로 밀어 넣어주면 이 안에 이제 석회가 있던 것들이 안에 치약 타입이나 분필 타입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밀려서 나오는 거죠. 이 정도 가지고도요. 충분히 많이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게 전부 다 되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상당 부분 치료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직접 시술한 장면인데요. 보면 날짜도 다 쓰여 있죠. 그래서 지금 3회 시술했는데 15mm 정도 되는 꽤 큰 석회였는데 3회하고 이렇게 다 없어지고요. 이것도 18.4mm인데 같은 환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거가 되고요. 또 보시면은 주사 흡인 시술을 통해서 여기도 15mm가 넘는 큰 석회였는데 2개 있었죠. 이렇게 빠지듯이 이렇게 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 어깨 앞쪽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고 나니까 이게 겹쳐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전부 다 빠지고요. 앞쪽에 겹쳐 있었던 이게 13mm 정도의 석회가 지금 시술 2회하고 이렇게 다 사라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또 다른 석회 시술 장면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좀 어깨 앞쪽 이 부분에 있는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바늘 하나만 꽂아가지고요. 하면 여기 보시죠? 이렇게 흰 식염수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냅니다. 네, 보시면 초음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2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늘을 2개를 넣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다 하기 때문에 바늘 하나로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만든 바늘인데 이거 설명하기 전에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선생님 질문이요. 딸기806 석회와 건염은 오십견처럼 전조 증상이 있나요? 미리 예방하는 방법. 석회성 건염은 전조 증상이 없어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만성화돼서 한 몇 년 후에 아프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라고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방법. 이것도 지금 내가 가진 작은 손상이 석회를 만들지 않을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충분한 관절 운동을 해주는 게 좀 좋고요. 또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의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닌데 석회가 내가 외상 없이 저절로 한 20대, 30대부터 주로 많이 생기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남성분들도 있지만 주로 여성분들은 지금 이제 기능의학이나 생화학적으로 어떤 이론이 있냐면 연부 조직에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자꾸 세포가 안으로 칼슘을 끌어들인다는 이론. 그 다음에 몸 안에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관에 있는 칼슘이 혈관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서 몸 안에 쌓인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에 근거해서 비타민 K 그리고 마그네슘을 평상시에 복용을 해주면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20대, 30대부터 석회가 생겼던 분들은 조금 칼슘 축적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딱 연구를 해서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체질을 가진 분들한테는 그런 생화학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염경님, 그래서 병원 안 가고 어깨 회전은 조금씩 하면 회복이 되는,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결론은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아프냐예요.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응급실 찾아갈 정도로 아픈데 그 15년 후에 좋아지니까 그냥 참으세요. 이건 너무 답답하죠. 그럴 때는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견딜만 해요. 뭐 병원 안 가고도 견딜만 해요. 그럼 운동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꼬막콩지님, 석회 제거 관리 방법 및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석회가 제거가 된다고 해서 어깨 치료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석회가 빠지고 나면 그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어 있는 공간이 사실 힘줄이나 근육 한가운데 있는 부위인데 놔두면 이 손상됐던 부위가 또다시 다른 병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석회가 다 제거된 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이 안에다가 조직 재생 주사를 넣어서 이 찢어져 있고 비어 있는 부위를 다시 아물게 해서 향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직 재생 주사를 계속 안내하는 편이고, 적은 무게로 횟수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관절 운동을 계속 시켜서 재활 치료까지 안내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성진호님, 석회라 하면 새로운 뼈가 자라나는 거. 이거는 좀 다릅니다. 뼈가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힘줄 부위에, 전혀 뼈가 없는 부위에 뼈가 아닌 석회성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골극, 뼈 그 끝에가 조금 더 삐져나와서 자라거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석회성 건염은 힘줄, 건이라는 힘줄 내부에 석회가 새로 생성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석회가 이미 몸 안에서 많이 생기는 그런 체질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미세한 손상, 퇴행성 변화가 그 안에 누적되면서 만성염증화되면서 그 안에 석회가 생기는 분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미세한 손상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possibility,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진행하고 또 이따 질문 받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충격파 안 하고 다 니들링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왜 그걸 안 하지 싶냐면 어려워요, 이게. 예, 제가 아까 그 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그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리모컨이 하나 있는데, 이걸 제가 아까 잡았던 초음파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늘이라고 치면은요,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시술을 하잖아요. 근데 바늘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정확히 쫓아가 줘야 되는데, 이 초음파 밑에서 나오는 이 빔이요, 굵기가, 이 빔이 검정색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1mm입니다. 1mm. 1mm. 그리고 이 바늘은 1mm보다 더 작죠. 0.5mm에서 1mm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젓가락도 겹쳐서 우리가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1mm 안에 0.5mm의 바늘을 이렇게 같이 겹쳐서 움직이면서 이 시술을 계속 해준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가 만든 바늘인데, 바늘에 왜 이렇게 홈을 파놨냐면, 여기 보면 정욱박이라고 제가 쓴 대한재활학과 학회지에 쓴 논문인데요. 우리가 초음파를 하면요, 바늘이요, 이게 초음파가 이렇게 반사돼서 옆으로 나가버리고 위로는 별로 안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반사를 많이, 난반사를 많이 시켜서 훨씬 선명하게 초음파상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앞에는 왜 두 개를 만들고 여기는 홈을 하나씩 팠냐면요, 이게 끝하고 중간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다가 정확히 바늘을 위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딱 좋은데, 이 삐뚤어져 버리면 이 끝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위험한데요, 시술을 하다가 이렇게 바늘 이렇게 놓여지면은요, 실제로는 바늘 끝은 여기인데요, 초음파상에서는 바늘이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또 여기도 보시면 바늘이 이렇게 삐뚤어지면은요, 실제로 바늘은 훨씬 깊은 곳에 있는데 초음파상에서 시술자가 보는 화면은 바늘이 여기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음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순간 조금만 삐뚤어져 나가면 다른 구조물을 건들 수, 뭐 혈관을 건들 수도 있고 신경을 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시술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만큼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깨에 주사만 놓거나, 아니면 그냥 충격파 10번 하고 봅시다, 약 먹고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숙련된 시술자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초음파로 어깨 시술뿐만 아니라 척추나 깊은 곳까지 다 시술을 하는데요. 이게 척추 후관절이라고 이렇게 깊은 곳에 시술을 할 때도 보면은요. 일반 바늘을 가지고 시술을 하면요. 제가 이거 화살표로 표시해 놨는데요. 보이질 않습니다. 바늘이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가깝게 집어넣으면은. 근데 제가 만든 바늘은 보시면 중간중간에 보이고 끝부분에 바늘 2개까지 보여서 아, 바늘이 여기 확실히 위치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시야성이나 바늘 시술 시간 타임 이런 데서 아주 유의한 그런 차이를 보였던 그런 바늘을 제가 개발해서 특허도 내고 그리고 학회지에도 이렇게 낸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늘을 통한 니들링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도 2020년도 작년에 한 거죠. 이렇게 컸던 분인데 2번 시술하고 지금 99% 이렇게 제거된 영상. 그러니까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돌이 단단하기 때문에 초음파가 투과가 안 돼서 이 아래쪽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림자 돌 뒤에 이제 그림자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 아래쪽에 뼈는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하고 힘줄 사이에 이렇게 석회가 들어있는 거지 뼈가 자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실제로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중간에 떠 있는 것이지 뭐 얘가 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랍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여기도 14.6mm였던 게 2번 시술하고 이렇게 사라졌고요. 지금 바늘이 들어가 있는 영상 보이실 겁니다. 네. 이것은 아주 가까운 데고 또 바늘이 두꺼운 걸 써서 이렇게 좀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것도 보면 이제 7mm짜리 좀 깊은 곳에 있는 건데 이것도 제거된 영상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1.3cm짜리인데 사라진 영상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내가 석회성 건염 치료를 몇 개 정도 해봤나. 그래서 한 10년 이상 했고 하루에 5-6개 한다고 쳤을 때 해보니까요. 10,00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많은 시술 사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인데 팔꿈치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부위에 심한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팔꿈치에도 한 14mm 정도의 큰 석회가 있었는데 이분도 한 2-3번 만에 이렇게 해결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SHH 시추 러버? 시추? 아, 강아지 러버, 강아지 같은데요. 석회화 건염, 오십견, 회전근개파에 활액낭염 다 있는데 오십견 때문에 수술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고 미국 의사 선생님께서 오십견 먼저 치료하자는데 왜 수술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회전근개 파열도 어디에 파열되느냐에 따라 굳이 안 해도 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한국은 미국과 치료가 다른 건지. 글쎄요, 이게 말만 들어가지고 미국에 계신 분 같은데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계신 상황에 대해서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뭐 수술을 하면 더 안 좋아진다. 워낙 그 병변이 안 좋고 다발성 병변이어서 수술을 해도 호전이 없을 것 같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네. 그리고 김짧은님, 전 발바닥에 석회 생겼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석회는 온몸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 보면 팔꿈치에 생길 수 있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미세한 손상이 그 안에 혈관이 가지 않으면서 무혈관성 괴사 형태가 되면서 석회가 점점 더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석회가 생기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뭐 통증이 없으면 굳이 치료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프다 하면 뭐 단순 충격파보다는 이런 바늘로 니들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또 한번 이어가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고 재활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를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가 뭐 배를 가르고 했던 그런 모든 수술들이 지금은 이제 내시경이나 복강경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어깨에 석회 있으면 뭐 다 오픈해서 수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관절경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최소 침습, 비침습 시술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주사나 이런 다른 시술을 통해서 하는 비수술 치료를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전부 다 질환별로 담아서 2019년도에 냈었고, 그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추천 도서로 인정한 2019 세종도서 부분에 선정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필요한 운동이나 또 제 책의 내용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탑팀 재활학과 유튜브나 혹은 비수술 재활치료, 재활학이 나파다 가지고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석회성 건염을 충격파하고 초음파 바늘로 아까 니들링 한 거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우월한지에서 효과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RCT라고 무작위 검사기 때문에 의사들한테는 아주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검증을 받는 거고요. 2020년도 작년에 이게 재활학과 의사가 만든 게 아닌가, 아스트로스코피라고 이 저널 이름이 관절경이에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데, 보시면 이 빨간색은 초음파 니들링, 초음파 유도 니들링의 효과고요. 파란색은 충격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스턴트 스코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기능은 좋으면 좋을수록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유도, 초음파 유도 니들링 주사 치료를 한 경우가 이 충격파보다 훨씬 더 기능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쉬는 이거는 디서빌리티라고 해서 장애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통증이나 이 질환을 통해서 장애가 생긴 거를 의미하니까 낮을수록 점수가 좋은 거겠죠. 그래서 니들링이 장애 점수도 더 낮고요. 그다음에 바스는 이제 통증 점수, 통증이 얼마나 좋아지느냐인데, 통증도 유의하게 훨씬 낮아진 것이 이 초음파 유도 니들링에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보면 이제 베이스라인을 시작해서요. 이게 얼마나 사이즈가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빨간색이 제가 아까 초음파 유도 니들링이라 그랬잖아요. 보시면 충격파는 해도요, 이 줄어드는 속도가 이렇게 완만합니다. 근데 니들링은 보시다시피 처음에 15.8, 15.5였지만 거의 1.8로 10분의 1 수준으로,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이렇게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파만 한 경우에 충격파만 한 경우와 이 니들링을 한 경우의 사이즈 비교를 보면은요, 나중에 체인지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충격파는 지금 보면 전체 중에 17개나 남아있어요. 근데 니들링을 하게 되면은 사이즈가 똑같이 남아있는 경우는 제로였고요. 이쪽을 보시면 50% 이상 사라지거나 완전히 다 재흡수된 경우는, 지금 여기는 4명, 14명인데 니들링을 한 경우는 27명, 완전히 다 없어진 경우가 27명, 그리고 50% 이상 없어진 게 12명, 50% 이하로 없어지지 않은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 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저는 초음파 니들링이 아주 효과적인 치료라는 말씀을 드리고, 논문상으로도 입증이 됐고요. 굉장히 대단히 논문이고 정형외과에서 낸 논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충격파를 한 경우와 그다음에 니들링을 한 경우, 니들링이 제가 아까 했는데, 보면 충격파를 한 경우보다 니들링을 한 경우에 일의 능률, 업무 능력 향상 점수가 훨씬 더 높았죠. 근데 둘 다 결국 높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니들링을 한 경우가 업무 능력을 더 향상시키고 병가도 감소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충격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따가 제가 소개하겠지만 니들링을 하면 거의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충격파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논문으로 입증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에너지의 비싼 포커스 타입의 충격파가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격파가 돌을 깰 정도로의 에너지 세기가 있다면, 이 에너지가 뼈나 주변 구조물을 망가뜨릴 가능성도 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충격파로 바늘로 충분히 깨놓고 라디알 타입의 비싸지 않은 충격파를 여러 군데 이렇게 때려서 탈탈탈탈 털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포커싱을 안 해도 저절로 맞아지는 그런 충격파를 통해서 쪼개고 남아있는 석회만 몸에 흡수시키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 즉, 다시 정리하자면 초음파 니들링을 하고 남은 것들을 방사성 타입의 충격파로 털어서 몸 안에 흡수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석회성 건염의 치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밤에 저렇게 아프실 정도면은요, 저 시술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저절로 사라진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생겨서 사라지는데 15년이 걸리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조건 뭐 참는 것, 특히 온찜질을 하게 되면 안에 염증성 반응이 있으면 더 심해지고요. 아픈데 스트레칭, 저도 재활학과 의사지만 저는 그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치리님이 저 한동안 극상근 파열,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어깨 관절낭염, 정형외과 치료 이후 통증이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요. 니들링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 통증이 많이 없어지고 견딜만 하면 이 수술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경우는 너무 아픈 경우, 난 못 살겠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다른 데서는 무조건 수술하라고 할 정도인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 니들링하고 충격파해서 없애는 거지, 뭐 안 아픈데 무조건 와서 수술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이제 석회성 건형 환자들이 많이 오겠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치료를 한 다음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왼쪽에도 무증상성 석회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환자들이 저한테 선생님 저 이거 오른쪽 다 한 다음에 왼쪽도 없애요. 저는 거꾸로 물어보죠. 아프세요? 안 아파요. 그럼 하실 필요 없어요. 저절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의학적 사실이고요. 중요한 건 현재 통증이 있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 그 치료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더 늘어났죠. 충격파, 니들링, 그리고 이제 관절경까지 수술의 효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형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관절경 수술을 많이 하자고 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관절경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교과서에 10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 2016년도 관절경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인데요. 석회와 힘줄염, 이런 회전근개 힘줄염을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부작용과 치료 후 합병증을 전부 다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충격파나 이런 니들링을 하는 것은 최소 침습적 치료 옵션으로 가장 적합하며 무조건 1차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석회가 있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관절경을 하자. 그건 의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관절경 수술을 통한 석회 제거와 견봉화 강압술에 대한 추가적 이점이 명확하지 않다. 관절경 수술은 한 1cm 정도의 구멍을 한 두세 개를 뚫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석회를 제거하고 가끔 이 밑에 견봉 밑에 뼈를 좀 다듬어주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이거는 이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도 엄청난 논쟁 중이고요. 꼭 견봉 밑에를 이렇게 감압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학적 근거가 확실치 않다. 두 번째, 1차 치료, ESWT나 니들링이 어려울 때,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만 더욱 침습적인 2차 치료 옵션을 관절경 수술을 선택하면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게 논문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석회성 병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2차 치료법인 관절경 수술을 치료로 처음부터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병원에 갔는데 그냥 엑스레이 보고 석회 있네요. 관절경 수술 날짜 잡읍시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요.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어깨에 이렇게 석회가 있으면요, 이 초음파 빔이 통과하지 않으면서 이 밑에 어쿠스틱 섀도잉이라고 이렇게 아래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면 이렇게 살짝 보이기 시작하고요. 완전히 이렇게 거의 다는 아닌데 많이 녹으면 이 밑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녹아 들어가는 걸 방사성 흡수 징후라고 합니다. 이게 석회가 흡수되는 징후를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엄청 단단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약간 뭐 치약 단계나 그런 것이 관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석회성 초음파 영상은 그래서 이런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이런 그림자가 있으면 단단하고 잘 흡수가 안 되는 것이고, 빔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통과하는 상태면 향후 긍정적인 예우인자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엑스레이를 초음파를 했는데 이렇게 좀 뒤에 초음파 빔이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예우징후를 갖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을 다 대단히 이제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치료의 인상적 영향에 대해서 좀 제가 서머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격파는 이 GT라는 게 이제 대결절이라고 어깨에 제일 튀어나와 있는 대결절 부위거든요. 충격파는 대결절 또는
최대 아픈 지점, 그러니까 환자가 내가 제일 아파요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정확하게 보고 석회 침전물에 초점을 맞춰야 효과적인데, 지금의 최충격파 방식은 요로 결석이나 신장 결석과는 달리 감으로 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충격파, 초음파 유도 니들링은 관절경 수승의 필요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조여주는 가장 좋은 1차 치료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관절경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침습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충격파 또는 초음파 유도 니들링의 1차 치료보다는 2차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다음에 관절경 수술을 통한 석회 침착물 제거와 견봉화 강압술, 아까 말씀드렸죠. 석회를 제거하고 관절경으로 견봉 밑에를 다듬어주고 나오는 이런 치료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여전히 논쟁 중이다. 그다음에 초음파 유도 니들링, 그러니까 초음파로 들어가서 깨주고 나오는 것은 석회 침착물 제거에 있어서 충격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석회 제거 치료 후 재흡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석회 제거하는 니들링을 하고 났는데도 좀 남아있거나 재흡수 형태, 아까 좀 녹아지는 그런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충격파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은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석회 제거 치료는 초음파 유도 니들링이 탁월하고요. 그걸 해서 남거나 재흡수 형태가 매번 니들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어주번트 세라피로, 그러니까 추가 치료로 ESWT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지금 좌골신경통님이 2달 괜찮다가 1달 정도 골반 앞쪽 통증 반복됨. 골반에도 석회가 생기네요. 골반에도 석회가 생깁니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 계신 통증의 원인이 석회라면 니들링하고 충격파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고요. 골반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석회성 건염 치료 예후 인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의 긍정적 예후 인자는요, 증상이 좀 빨리 생긴 지 6개월 미만이다. 그러면 좋아져요. 근데 아까도 어떤 분들이 뭐 엄청 참다가 가잖아요. 장기간 발생한 지 1년 이상 되면 잘 안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어깨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되도록 빨리 가서 치료를 받자. 그게 제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한쪽만 생기면 좀 더 빨리 좋아지지만 양측이 발생하면 좀 치료가 힘들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 전이나 추적했을 때 방사선상 얘네들이 좀 녹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가 좀 더 빨리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 팔 중에서도 뭐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이 생기면 조금 더 예후가 안 좋고, 나중에 단기 추적을 했는데도 흡수가 안 되고 있다, 여전히 딱딱하다, 그러면 이제 예후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치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관절경 수술을 하는 것은 지금 2차 치료로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초음파 유도 니들링이나 충격파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데, 충격파는 정확하게 포커싱을 하기가 힘들다. 현재 의료 기술로는. 그래서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니들링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흡인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것에다가 분포가 좀 넓게 충격파를 때려서 몸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면 제가 또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인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저 극상근 파열, 회전근개발, 석회성 어깨 관절낭염 이후 통증이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 니들링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아프지 않고 견딜만 하시면 운동치료나 충격파 치료 등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너무 아프고 그것이 반복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능률이 떨어지면 저는 니들링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들링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이나 뭐 SNS나 뭐 인터넷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좀 검색을 하시고 찾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탑틴제약과 손상병법이라 있는데, 제가 여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만화를 하나 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제가 조금 있어서 만화를 한 5분 정도 되는데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한 10화까지 돼 있고요. 제가 30화까지 만들어서 이제
의학 만화를 좀 출시할 생각입니다. 미치리님이 선생님 찾아가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만화에 대해서 제가 좀 틀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손상병법 김대리의 최신 비수술 치료 재활학 체험기 제3화 복병의 습격 어깨 석회성 건염.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전에 치료해주신 엄지손가락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제 친구랑 도장 사람들에게 여기 많이 추천했는데요. 김사범이라고 해야 하나? 암튼 오셔서 잘 치료받고 가셨어요. 맞아요. 발목이 안 좋다던데 어떻던가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친구라도 의료법상 타인의 진료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직접 김대리한테 들으세요. 아, 그렇군요. 죄송. 그나저나 잘 때 어깨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한 달 전 도장에서 관원과 스파링을 하다가 별로 심하지 않게 살짝 부딪혔는데 그때부터 심해지더니 옆으로 어깨를 평행하게 들기도 힘들어요. 아! 힘을 전혀 못 쓰는 것이 힘줄 파열이 의심되는데 방사선 사진과 초음파 검사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야죠. 근데 의상이라고 보기에도 힘든 가벼운 부딪힘이었는데 이렇게 아플 수도 있네요. 아이쿠 이런, 어깨 힘줄에 엄청 큰 석회가 있네요. 한 1cm 정도 되는데 게다가 사진상으로 가장 아픈 단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에? 어깨에 석회요? 최사범, 어깨 힘줄 파열 부위에 만성 염증이 서서히 침착되면서 현재 아주 큰 석회덩이가 생긴 것 같아요. 부딪히면서 기름에 불이 붙듯이 심한 염증성 화학 반응이 일어나 통증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럼 석회의 가장 아픈 단계라는 건 또 뭔가요? 석회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수년간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단단해진답니다. 어깨 힘줄의 석회는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힘줄이 파열된 부위에 혈관 공급이 되지 않아 염증이 쌓이면서 점점 석회로 변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석회는 처음에는 솜사탕, 치약, 분필, 단단한 돌 순서로 서서히 수년간 변화해 갑니다. 하지만 통증은 치약 단계일 때가 탈수 반응과 더불어 염증성 화학 반응이 발생하여 가장 아픕니다. 아마 최사범도 이 단계라 작은 충격에도 엄청 아팠을 거예요. 그럼 수술을 해서 제거해야 하나요? 다행히도 치약 단계가 통증은 심하지만 핌수 시술이란 비수술 치료로 초음파로 보면서 석회를 주사로 쪼개고 흡인해서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술이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석회성 건염은 통염과 달리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재활학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으니 대체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행이다. 저는 수술해야 하나 해서요. 그래도 시술하고 또 찢어진 힘줄 재생 치료까지 꾸준히 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도 당분간 하면 안 돼요. 원장님만 믿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치료 시작합시다. 여기까지 제가 만화 틀어드렸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네요. 환자 캐릭터랑 목소리가 괴리감이, 그러게요. 저 최사범이 제 아들이 저 역할을 해가지고 어린애가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얼굴하고 좀 매칭이 안 되셨던 것 같고요. 저 만화는 제가 시나리오를 썼고 아주 유명한 최철규 만화 작가님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에 비해서 시나리오가 좀 딸려서 늘 죄송스럽고요. 또 질문이 좀 또 들어왔네요. 선수님께서 좋은 정보 감사해요.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데 손끝이 저릴 수도 있을까요? 네. 이 어깨의 통증이요. 마치 목 디스크처럼 이게 손끝까지 이렇게 절여서 내려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장님 저 목 디스크 같아요 와서 봤는데 목에 아무 이상이 없고 뭐 근전도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는데 석회성 건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좀 고생을 하세요. 왜냐면 뭐 이렇게 가면 뭐 신경외과 가면 다 목 디스크 때문이라고 하거나 정형외과 가면은 뭐 팔꿈치 석회성
팔꿈치 뭐 테니스 엘보나 이런 것 때문에 아프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석회성 건염을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꼭 사진이나 확인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혜님께서 마지막에 만화까지 강의가 대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나를 찾지만님이 너무 고퀄이라 놀랐어요. 네, 저 이 30화까지 지금 만들어가지고 올해 말에 손상병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선생님 목소리, 예, 박 원장은 제가 녹음했고요. 얼굴이 저랑 닮았다고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저희 재활학과 탑팀 재활학과 홈페이지 오시면 10화까지 저 내용을 전부 다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올해 말중에는 저희가 지금 한 20화 좀 못되게 제작을 했는데 30화 되면 저희가 출판할 예정입니다. 엘리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 어깨가 아프다가 허리가 아프다가 갈비 쪽이 아프다가 돌아다니나요? 돌아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각각의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믿을 만한 선생님 통해서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되어서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재활학과 의사지만 돌발성 난청, 갑자기 귀가 안 들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치료법 중에 하나가 최신 고압산소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비인후과 중에서도 이과, 귀를 주로 보시는 돌발성 난청을 주로 치료하시는 의대 교수님을 모시고 이비인후과 교수님을 모시고 돌발성 난청의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하러 오니까요. 또 다음 달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